한국에서 이게 대단히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한국이 내놨던 민의용문단이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거 TV에서 크게 떠들었죠. 헌수막에 김정일이가 그때 김정일이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공동선언하는 헌수막에 비해받는 거 보고 민의용문단에 버스 세우라고 내려가서 막 울면서 장관님께서 비 맞춘다면 그거 돌린 거.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죽어서도 영원히 자기 생명을 빛내려면 정치적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정치적 생명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김씨일가에게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계속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실례로 북한은 모든 교실과 집들에 다 이렇게 앞에다가 초상화를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북한에서 강연한다고 칩시다. 북한 대학이라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강의하다가 여기 화재가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북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화재다 해서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이 초상화부터 내가 먼저 저 초상화를 내가 건진다. 이런 사고로 계속 이제 간다. 이게 어떤 이론인가면 러시아의 파블로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자체로 모든 걸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간은 조건반사라는 걸 한답니다. 이 사람이 계산한 데 하면 조건반사. 이 조건반사는 생각이 앞서기 전에 스스로 저동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걸 인간한테 하려면 계속 같은 동작을 아이 때부터 매일 같은 동작을 계속 시키면 인간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반사로 움직인다. 이게 이 사람의 연구 결과인데,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 3살, 4살, 4살, 5살 되면 타가서에 가요. 애들 타가서에 가면 타가서 입구부터 타가서 이렇게 척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조그만 애들이 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 그 초상화를 보면서 물론 저게 누구라는 걸 알겠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3살, 4살 때부터 부모가 애를 데리고 타가서에 왔다라고 하면 초상화를 보는 순간에 인사시킵니다. 그래서 벌써 3살, 4살 때 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초상화, 동상 이런 거 보면 저걸 조건반사를 일으켜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게 이걸 계속 이걸 오랫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걸 끊임없이 반복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일과 같이 이런 현상을 반복된다면 북한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김씨 가문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자기가 수구는 이런 조건반사 과정을 북한은 끊임없이 일으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노래를 하나 부르고 사고를 하나 하고 뭘 한다 해도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걸 깊이 음미해보지 않아요. 제가 지난해에 여러분 이만갑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만갑 폭로. 이만갑 폭로에서 북한에서 이제 미녀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얘기하는데 한 여성이 북한에서 북한군 장교에 있다가 온 여성이 하나 있어요. 북한군 장교에 있던 여성이 나와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군에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라고 한번 노래해보세요 하고 MC가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나와서 북한군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노래합니다. 근데 이거 북한에서 계속해요. 아이 때부터. 그럼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리는 명중탄. 그러면 수령과 최고조론과 나사의 관계를 이거 노래화한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명사수고 나는 명중탄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는 탄압이라는 소리예요. 북한에서의 주민들은 김정은과 주민 사이의 관계는 우리는 총 안에 있는 탄환을 갖고 이 김정은은 총을 쏘는 용사수다. 결국 총 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 때부터 전 국민이 부르게 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대낮에 이게 무슨 이런 노래가 있냐. 대낮. 북한은 이런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수십 년 동안 세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게 세뇌 교육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 때부터 모든 국가 운영과 이런 걸 하면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뭔가면 일본 태평양에서 일본하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성을 하나 포위하고 들어가면 이건 전혀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예. 아니 외부에서 이제 다 폭격해서 일본 군대는 거의나 전투 능력을 상실했어요.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대는 투항하는 그냥 버티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성을 점령하는데 미국이 그때 제일 충격받은 건 뭔가면 점령한 섬에 이렇게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에서 누가 다 자살하죠? 그 군인 장교들의 부인들이 다 전투 끝나서 남편들 다 죽었는데 절벽에서 애들한테 거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발 죽지 말라고 해도 뛰어내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 그때 미군 장교들이 이걸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쭉 계산해 봤어요. 한 섬을 태평양상에서 한 섬을 점령하는데 몇 시간이 들고 어떤 방식이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본 본토까지 점령하자면 이게 세월이 없어요. 아무리 이건 무의미한 싸움을 하는 게. 일본 가메가세 아시죠? 네. 무의미하게 비행기가 날아들잖아, 사람이 6탄이. 근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6탄, 청폭탄 정신, 6탄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이겁니다. 장군님은 명사수고 나는 명중탄. 탄이라는 건 뭐냐? 네가 방아쇠만 당기면 나는 탄알이 돼서 날아간다.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세뇌교육으로 한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2차 대전 때 소련 군대가 베를린에 들어가서 항복해라 그래. 히틀러 보고. 히틀러가 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차마 얼굴을 들고 어떻게 항복서에 죽겠냐. 그러니까 난 자살하겠으니까 밑에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히틀러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에 히틀러 밑에 있던 장성들이 나와서 소련군하고 항복서에 체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민주국가 시스템에서 민주국가까지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 결국은 그만두자. 그래서 싸움 이제 그만 정전문에다 수표했으면 전투가 중지돼야 되잖아요. 전투가 중지돼야 되는데 한동안 베를린에서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련 군대 탱크가 쫙 지나가면 이거 북한에서는 이거 어깨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뭐라고 하지? 바추카포가 빡 나가서 소련군 탱크가 팍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포위하고 소련군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어린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련 군대가 이제 다 평정돼서 딱 줄 서서 지나가면 갑자기 아파트에서 총이 따다다다다 하는 그냥 포위하고 들어가면 애들이야. 그러니까 성인은 야 이제 싸움 그만둬 하니까 이걸 알지만 애들은 그런 데서 그런 교육을 히틀러 청년단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 떠올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우리가 이거 싸움을 중지하냐. 그러니까 지하 이런 데서 총 있는 걸 들고 싸우는 건데 쏘고.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니까 이거 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 영화들 보면 옆에 쏘는 군대가 자기 전우가 죽어서 포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애니까 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집에 가 하고 자기 군 친구들은 죽었지만 옥치를 발로 차서 집에 떨어가 버려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여러분 정당제도, 법률 구조, 그 다음에 개인 권력과 이제 집체적인 관계 이런 걸 이제 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북한에 대한 이야기, 제 이야기를 듣고 북한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이조조선을 좀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북한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조조선이 500년을 유지했어요. 근데 인류 역사를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한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조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기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찾아본 데 하면 이조조선에서 바로 신분제도를 유지한 것이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일 것
네. 신분제도라는 걸 유지해 놓고 그러면 거기서 양반이라는 그런 일부 특정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계급에게 정치적인 권력 또 경제적인 특권을 준다면 그 계급이 알아서 나라를 굴러가게 만드는 게 왕은 좀 술 먹고 매일 파티하고 이렇게 해도 그 권력의 또 경제적 특권에 얽혀있는 이 집단이 결국은 나라를 운영하다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왕을 걷어내고 마음에 드는 왕을 또 그 집안에서 찾아놓고 이러면서 그 시스템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거 미조가 500년 동안 가는 걸 보고 북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회주의 나라인 원래 사회주의가 제일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바로 이 신분제도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자기 가문의 세습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영원히 이끌고 나가시면 이 세습구조를 유지하는 데 4단계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 놓은 게 북한에서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총 북한 주민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52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있고, 크게 나눠보면 핵심, 동료, 적대 이런 세력으로 이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 상승이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이다라고 하면 핵심 계층 내에서의 신분 좌우 이동만 있지 이 밑으로부터의 옛날로 잊어져서 때 말하면 처음이라든가 상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양반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북한의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 다음에 그 외무고시 이런 고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만약 북한에 고시제가 있다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고시제가 없다는 북한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거 고시제를 못합니다. 고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시하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열심껏 공부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당연하겠죠. 이렇게 옥밀려 있는 애들이 공부해서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 북한에서 제일 이 하위에 있는 계층의 애들이 공부 잘해서 상위로 올라가서 얘들이 당, 국가, 군대 이런 거 딱 차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쌍놈이 양반의 구성의 절반의 상이 상놈이다 하면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신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고시제 이런 거 없고 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명제입니다. 아까도 북한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김정은이가 야 쭉 보다가 제가 괜찮아. 자녀를 오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해. 이렇게 다 임명제식이지 자유로운 경쟁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는 이런 제는 북한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지금 변하고 있어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뭔가면 이 주민들 속에서 김씨 가문에 대해서 무조건 충성하고 김씨 가문이 하라는 대로만 하던 이 사람들 속에서 점차 자율적인 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의식은 어떻게 생겨나고 있냐? 바로 자본주의 경제 요소가 확대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마당입니다. 네. 장마당이라는 것은 원래 북한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생산수단을 다 가지고 배급제를 통해서 직업을 다 주고 배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가 힘들어지고 주민들한테 배급을 주지 못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기 생산활동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흐름이 지금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장마당의 발전 단계를 좀 잘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90년대 말까지도 북한에서 이 장마당을 메뚜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장. 네. 왜 메뚜기장일까요? 당과 국가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 이거 자본주의라고 허용하지 않는데 묵건 살아야 되겠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인적 왕래가 많은 것이 이렇게 펴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나타난다 하면 이걸 몰수당하기 때문에 짐을 다 싸들고 도망쳐야 돼. 그래서 메뚜기장입니다. 메뚜기장 특성을 한번 보세요. 뭐이 많습니까? 자전거가 많잖아요. 온다 하면 자전거에 싣고 사람이 자전거보다 빠르고 자전거 타고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짐이 다 작잖아. 온다 하면 배낭에다가 금방 싸들고 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몇 년 동안 이거 하지 말라 하는데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사람 의식이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는 이렇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복종 시스템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문제가 연결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아니 배급소에서 쌀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체로 먹고 살겠다는 걸 왜 그렇게 국가가 통제하지? 그래서 처음에 도망치던 사람들이 점차 우리는 왜 도망쳐야 되느냐라는 걸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장으로부터 진드기장으로 넘어가요. 이게 진드기장입니다. 메뚜기장과 진드기장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도망치려고 준비한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쫙 이제 펴놓고 있잖아요. 자전거가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2단계에 이뤘다는 건 당국의 힘으로서도 이거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통제해도 도망 안 치겠다. 우리가 왜 도망쳐? 점차 사람들 속에서 지금 자율 저항의식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도 이거 더 막으면 이거 폭동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메뚜기장이 공식 장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장마당입니다. 메뚜기장과 진드기장과 지금의 장마당이 구조적으로 뭐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면 지붕이 있고 집이 있고 뭐 다 깔끔해졌고 다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이 단체복을 입힌 겁니다. 왜 단체복을 입혔을까요? 단체복을 입혔다는 건 바로 장세를 걷어내기 위해서 단체복을 입힌 거예요. 네. 이걸 허용하지 않던 데로부터 이제는 북한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장사권을 주고 그 사람한테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단체복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국가가 허용한 장사권이기 때문에 단체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사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이 장사할 권한도 북한이 딱 판단해보고 요거 북한 시스템에 더 충성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걸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게 들어가 장사하는 거예요. 이런데 숨어서. 그러니까 이거 권력이 장사를 준 사람과 장사권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복을 입히고 이렇게 단체복을 입은 사람이 장사하는 거 가만히 있고 단체복이 없는 사람 유교된 율사들 여기 구석에 앉아있잖아 지금 이런 거는 수시로 와서 끌어내갑니다. 장사하지 마 하고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북한이다. 네, 이게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북한에 대단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 바로 왜 어떻게 지난 시기엔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왜 가능하냐? 바로 이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난 시기에 불가능했던 이런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계 수단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만든 노텔이라는 기계인데 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요만한 기계인데 요만한 건데 노텔 이거 뭐지 그거보다 조금 더 그건데 북한에 전기가 없잖아. 전기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는 한국 영화가 있어도 전기가 안 오면 TV를 틀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배터리를 씁니다. 농미사에 가서 배터리를 사다가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또 전기가 왔을 때 충전하면 8시간을 충전하면 20시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제가 현대 기술로 만들어내니까 이게 뉴스에 들어가고 USB가 들어가니 전기가 안 와서 집에서 이거 꽂고 보는 게 배터리 충전해놓고. 그러니까 한국의 한류가 북한에 지금 은밀히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의식도 변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북한 사람들의 소비 문화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돈주들이 많이 생겼단 말 들었죠? 돈주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대단히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만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분익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드물다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판단한 데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면서 북한에서 아주 특이한 소비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지금 커피점이에요. 커피점인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 2,900원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까지 북한에 맹성 부국장을 했는데 한 달 월급이 2,900원이었고 당시 북한 돈과 미국 달러 환율이 얼마였느냐? 한 달러당 북한 돈 3,2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 월급이 한 달라도 안 되잖아요. 쌀 한 킬로 값이 3,4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국가공무원 한 달 월급 가지고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점에서 저 커피 컵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잖아요. 큰 컵은 5달러고 작은 컵은 3달러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사가 북한에서 될까요? 국가공무원 월급이 한 불도 안 되는데 커피점에서 이렇게 한 컵에 5불, 3불 이런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한국 국가공무원이 300원에 한 달 월급이 300원인데 서울 시내 커피점에서 300만 원인데 서울 시내 커피점에서 커피 한 잔에 400만 원을 받는다는 그 커피점이 운영될까요? 이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친구가 원래 북한에는 2008년까지 커피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 친구가 하루 오스트리아 상인으로부터 20만 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20만 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대부하다고 생각하다가 커피점을 한번 내가 내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야 이놈아 정신 나갔지 그 커피를 누가 마시겠느냐. 응? 커피 한 잔 먹고 화장 몇 시간 또 화장실 가면 다 어종으로 나가는데 누가 그렇게 5불씩 주면서 커피를 마시겠냐. 그 되지도 않은 장사다 그거. 차라리 음식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아니 커피점이 이제 대박 날 거야. 그래서 2008년에 처음으로 김일성 광장 옆에 이 커피점을 내왔어. 이거 대박 났을까 안 났을까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다는 건 사람이 많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왔을까요? 커피점에 왔다 하니까. 대학생들. 커피점이 생긴다니까 젊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밀려와요. 왜 밀려왔느냐? 얘들이 한국 영화 계속 집에서 보는 거예요. 한국 영화 보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커피 문화가 북한에서는 이 커피점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가 하면 장마당에 가서 유리병에 있는 네스카페를 사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다가 찻잔을 넣어서 쫙 돌려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한국 영화 보니까 아니 커피점에 가서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샥 커피 받아가지고 뚜껑 딱 열고 그 밭에 딱 걷고 길바닥 가면서 마시기 이렇게 이게 대단히 부러웠어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런데 야 커피점이 나왔다. 그리고 뭐 커피점에서 이거 우유 섞을 때 소리가 샥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유를 타고 거기다 중기 쏘아있는 소리가 샥 하는 소리가. 근데 이게 대단히 신기해요. 그 소리가 뒤에서 커피 뭐 촉촉하고 샥 하고 확 주니까. 그러니까 야 커피점이 나왔다니까 애들이 한 번이라도 한번 한국 애들이 마셔보는 커피 마셔보자 이런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돈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커피점을 열었는데 며칠 동안 이 줄이 150m. 애들이 줄 서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아까운 그 커피 하나 먹으러 학급에 있는 그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들어가서 커피 하나 딱 받았는데 그 아까운 커피 쭉 마시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앉아 폼 잡게 뭐 한 30분 40분 앉아 다리 흔들며 노는 거예요. 그 바깥에 놈들은 짜증 나니까 야 커피 마신 놈 빨리 나와라 좀 들어가자 뭐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경제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뭐냐 이게 문화 콘텐츠가 사람들의 소비 문화를 바꾸구나라는 걸 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시에 커피점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것이 뭘 말하냐면 구조적으로는 안 될 문제지만 외부에서의 콘텐츠가 들어가면 이게 대단히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한 시스템이 붕괴된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난관이 오랫동안 누적됐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갈 때 그럴 때는 꼭 그 시스템은 무너진다. 두 번째 사람들이 그 인류학자들이 반대하면 그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통해서 대안을 찾았을 때 그럴 때 그 시스템은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뭘 많이 생각하는지 지금 보는가 하면 한류가 북한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의식과 바로 이런 소비 문화 같은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많이 봅니다. 지금. 그러면 뭐냐 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영화나 이걸 자꾸 보면서 결국은 대안이 생길 것이다.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대안이 생기면서 자꾸 사람들 속에서 비교 개념이 생기면 결국은 그 시스템은
오래 존재하기 힘들다. 세 번째로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집권자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정책을 밀어붙일 때 그 시스템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북한 시스템하고 민주 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국회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나 총선 때만 다가오면 국민들이 뭘 바라고 뭐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왜? 선거에서 더 많은 투표를 가지기 위해서 그 국민들의 그 불만을 누가 잘 맞추냐는 정당과 리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 년을 주기로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정서를 계속 체크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시스템은 독재 일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그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이른가를 정상적으로 체크해서 이것이 선순환 과정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여러분 공산국가들 무너질 때 보세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휙 한번 시치하면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 시스템의 유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폭력성과 포갑성에 의해서만 유지했는데 그 폭력성과 포갑성이 더욱 들인 공무원들이 멈춰서면 그 시스템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다. 25분 걸렸어요. 25분 동안에 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류 정치학자들이 대단히 분석 판단하기 힘듭니다. 25분 동안 한 시스템이 무너진다? 원래 시스템이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걸쳐야 되는데 소련에서 소련이 해체되지 않았어요. 소련이 해체될 때 소련 공산당원이 몇만 명이냐? 300만 명. 300만 명의 소련 공산당이었는데 소련 공산당이 해체될 때 그렇게 300만 명의 공산당 중에서 공산당을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공산당 청사 앞에 가서 지킨 소련 공산당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0만 명 중에. 결국은 이건 우리가 뭘 말하는가 하면 북한의 현 시스템이 공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국제적인 이 기술을 들여다볼 때 북한이 순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다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한 가지 방식만 좀 봅시다. 북한에서 최근에 만든 팁인데 한번 좀 보세요. 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그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게 풀어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신을 지려도 백두의 생명중 신을 노래와 춤을 추고도 그의 장단에 맞추고 호차림과 고리단장을 해도 강성국가 원서의 참전자답게 향역적이며 민족 고유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 특히 강성국가 원선에 돌격될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적들이 던져주는 미끼를 아무런 꼬리낌도 없이 받아 물고 적들이 하자는 대로 놀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기사는 불선 상품을 밀수하여 개인 단매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유표시키고 있는 돈의 환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김철, 양지동 131민단 김순희, 은덕이동 21인민단 이용군, 안주시 국면동 36인민단 박훈순, 화면에 비춰진 이 여성들의 모리 단장을 좀 보십시오. 모리 단장은 물론 차림새가 너무나도 괴상망측하여 이들이 과연 조선사람이 옳긴 옳은가? 이름과 주소를 따져보면 조선사람이 분명하고 경남도에 사는 주민들이 맞긴 맞는데도 우리 민족의 생활 풍조는 그 어느 곳에 없으니 얼마나 강렬하고 추구울리게 보입니까? 이건 난잡한 것을 본인 자식들에게 사입힌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육기관 일꾼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장마당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에서는 괜히 상표 같은 상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들이 단속 통지기관 일꾼의 돈을 피해가면서 어조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명동 32인민반 김정난, 도로유단 노동자 김정난은 제 주머니를 불구는데만 신경을 쓰면서 괜히 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팔다가 단속됐으니 이 동네 뒷생각을 빨리 파헤쳐봐야 합니다. 자, 보셨죠? 네, 이겁니다. 지금 북한 내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 대단히 불안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김정은은 폭력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한 데는 김정은을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한 데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심이 있고 하나는 공포심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속성 중에서 저항심이 공포심보다 앞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변혁시키자고 길거리에 나오고 투쟁에 나오고 데모가 일어나고 하죠. 그런데 이 독재자가 공포정치를 내서 인간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이 공포심이 저항심리를 누른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는 김정은이 이제 영화에도 보았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인 포갑정치를 통해서 인간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는 누른다. 해외는 어떻게 하자고할까요, 김정은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버티면 감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누구도 북한의 현 시스템을 뒤집어 엎자고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대내적으로는 폭력, 대외적으로는 바로 이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자.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래, 과연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 가진 걸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은 이 핵무기 가지는 방법이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매우 쉽다. 이건 힘든 일이 절대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명분을 잘 세워서 시간을 끌면 핵무기는 영원히 가질 수 있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끌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자,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유민주 시스템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난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구조적인 난점이. 우리가 북한과 같은 나라와 직결됐을 때 구조적인 난점이, 민주주의 국가는 일정한 시간대를 주기로 정권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네. 또 정권이 일단 바뀌면 사람이 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다. 네. 새로 집권한 사람이나 정당은 자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전 정권이 내놨던 정책 모든 걸 다 갈아엎고 새로운 걸 내놔야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데, 그래서 북한은 딱 뭔가면, 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대상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대상하는데 요 행정부 때 잘 넘기면 몇 년 지나면 결국은 2020년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갈 것이고 2021년 되면 문재인 정부도 갈 것이다. 그러면 새 정부가 나가면 지금까지 5년 동안 비핵화 협상하고 합의하고 뭘 깎은 게 다 없어지고 새로 또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북한은 자연히 핵보유국으로 된다. 이겁니다. 이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은의 생각이 맞아떨어졌을까요? 떠들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김정은은 남북 대화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기대치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뒀어요. 북한. 어떤 성과를 거두는가 하면 4.27 판문점 선언하고 9월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순서와 도식을 김정은이가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4.27 판문점 선언하고 9월 선언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의 비핵화 도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선비핵화 후 협력 교류입니다. 김정은이가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과 협력이나 대화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문제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4.27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가 뒤로 옮겨왔습니다. 선남북관계 발전 후 비핵화. 이렇게 돼서 김정은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해서 트럼프하고 합의 맺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싱가포르 트럼프하고 맺은 미북 공동 합의 원문입니다. 원문에서 자 보세요. 트럼프하고 비핵화 원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만약 정상적인 순서로 된다면 어느 게 먼저 나가야 되죠? 비핵화를 먼저 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싱가포르 합의를 내줄 때까지도 이 의미가 이게 무엇인지 트럼프는 잘 몰랐어요. 저 사인해 준 겁니다. 사인해 주고 비핵화 하자고 보니까 북한하고 딱 부딪혔습니다. 북한이 아니 미국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은 신뢰를 구축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 신뢰는 어떻게 구축하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과정을 추진하고 미국이 제재를 풀고 이래야 신뢰가 구축되지. 제재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신뢰가 구축되니까 제재를 먼저 풀어라. 그러면 핵을 내놓을게. 순서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 사인해준 후에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에 트럼프가 가서 김정은은 북한의 총칙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북한의 핵 미사일이 아닙니까? 핵 미사일인데 결국은 북한은 핵 미사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영변 핵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약이죠. 핵 물질 생산하는 시설 중에서 영변만 내가 내놓겠다. 딜하자. 이거였고 트럼프는 가만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김정은한테 또 사기당할 것 같으니까 야 그렇게는 못하겠다. 영변 외에 내가 지금 숨겨놓고 있는 핵 은폐 시설들을 다 내놔. 뭔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핵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고 또 미국이 잘못하면 결국은 시간을 또 북한한테 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나 트럼프 대통령 때에 핵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시간을 놓치고 새 행정부가 또 그러면 협상을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가면 북한은 핵 걸고 보죠. 아주 잘해서 된다. 이렇게 김정은은 생각했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뭐 질문이나 있으면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학생들 질문 좀 하시죠. 그래서 수업. 자, 질문하세요. 아무로 뭐 난처한 질문도 관계없어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3대 세습이 그죠. 김정은 체제가 끝나도 네. 또 다음. 예. 끝나도 북한의 그동안의 핵심 아까 말한 핵심 간부들 네. 그분들이 나머지 뭐 몇십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그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끔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그 북한의 핵심 엘리트 층은 나이 있는 연배가 다 60 이상, 60, 70 이 분들이 이제 저 김정은 옆에서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그 이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념적인 사람들이고 지난 시기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든가 막스 레닌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에 대단히 매몰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한 20년 이제 지나서 결국은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 시대에 태어난 이때 말하자면 북한이 주장했던 그런 모든 이념적인 구호들을 교과서에만 봤지 실물적으로 보지 못한 이 새 세대들이 앞으로 30대, 40대가 돼가지고 국가 여직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저는 꼭 북한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신 시스템이 10년 내에 뭐 무너진다는 건 좀 지내 이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0년인데 아직 20년이 아직 보세요. 전 20년이라도 뭐 무너지면 좋겠는데 20년 내에는 꼭 이제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김정은 주변에서 국가 권력의 여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집에다 들어가고 새 인물들이 들어앉았을 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저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국 체제는 김정은이 그 이국 체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그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는 정책 결정할 때는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수평 관계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과 같이 북한의 3층 서기실이라는 비밀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딱 있어가지고 뒤에서 김정은이하고 다 토의하고. 그 얘기는 듣습니까? 그 김정은이가 뜯을 때도 있고 안 뜯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전문가 집단이 뒤에서 김정은을 보좌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35세에 왔는데 제가 뭐 물론 그 사람이 더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5세라는 연령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판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35세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제가 이야기했죠. 수령이라는 것을 하나의 하느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수령이라는 이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이걸 세팅해야 됩니다. 세팅해서 일반 국민이 보건대는 김정은이가 진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런 시스템체를 반대로 김정은 옆에 있는 보좌진은 주민들에게 보여야 되겠죠. 이런 이제 허상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실례를 하나 볼게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핵무기를 언제까지 내가 이거 빨리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김정은으로서는 제기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거 핵무기를 제가 가지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여러 부서들이 집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남부서도 참가해야 되고 외교 라인도 있어야 되고 핵무기를 직접 만드는 그런 핵 라인도 토해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며, 그 다음에 이 기간에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이 모든 청사진을 토해서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걸 예를 들면 내가 김정은이다. 그럼 여기 다 모여서 자,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 생각되는 거 한번 다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저기 앉은 사람은 뭐 이렇게 구구장창으로 다 이야기하고 김정은이가 다 이야기하고 판단한다 하면, 이렇게 집단이 모여서 토의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될 것이고 또 일부 사람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돼서 절충해서 의견을 만들겠죠. 그러면 내가 이 해를 사야 내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보일까요? 절대 권력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집체 시스템은. 이건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런 데서는 바로 이런 당 정치국이라는 집체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 나온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해요. 자, 김정은이가 핵무기인데 여기는 핵파트예요. 그러면 핵파트에 대해 물어봅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을 가지고 언제까지 ICBM 완성할 수 있는 거냐? 보고해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김정은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김정은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김정은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쫙 보고한 거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핵 자산을 가지고 북한은 2020년이나 21년쯤에 가야
핵무기 소형화와 ICBM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는 2021년까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요 정도 판단은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는 외교 라인입니다. 그럼 외교 라인 보고 우리가 이거 실제 있은 일입니다. 언제 있었냐면 2013년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만들 때 핵경제 병진 노선이 2013년 3월달 당회에서 채택되는데 그 3월달까지 1년 동안 이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자처럼 김정은이가 그러면 외교 라인에다가 물어보는 게 우리가 핵무기를 빨리 가지려면 어느 때가 제일 적중한 시기냐 이걸 물어보네. 그러면 이 대남이나 외교 라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잠재력과 재원이 어느 정도 준비된지는 몰라요, 여기는. 이거 딱 카드 스캔했기 때문에 비밀 조직이 비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는데 단, 이 외교 라인에서는 뭘 알고 있느냐.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중한 시기는 2016년부터 17년 사이다. 이런 아는 내입니다. 이게 외교 전문가에 왜 그러냐? 그러면 왜 2016년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거 외교란이 다 알거든요. 2017년부터 2018년에는 뭐 있습니까? 한국이 대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2018년에는 한국이 대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대선이 1년 차를 거치고 이렇게 엮이는데 이렇게 대선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무력 군사적인 문제 이런 걸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 집권당이나 지도자들이 재집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 그래 북한은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과 ICBM을 다 붙여야 됩니다. 절대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데 저쪽에서는 2021년까지 한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무조건 2017년 말까지 끝내니까 시간 차이가 몇 년 납니까? 3년 4년 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여기다는 얘기 안 하고 저쪽에 가서 다 모여 해줘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2021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가에 조성된 정세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뭐가 묶어놓고 자 남선에서 대선이 언제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2016년 말에 대선이 선거되는데 미국의 정치 구조상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가서 외교 라인, 안보 라인을 다 구성하려면 6개월부터 1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로 집권한 대통령이 자기 본격적인 정책에 달라붙을 때는 2017년 말이나 혹은 2018년도부터 미국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생각이 정립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뭐냐? 미국이 다 정립되기 전까지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2017년까지 끝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던 저기 사람들은 김정은을 어떻게 볼까요? 이야, 저 젊은 사람이 다 안에 세계를 확 깨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가, 이게 말하자면 군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일성이가 주세상이라는 그 복잡한 철학적 원리를 김일성이가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머리 좋은 사회각자들 다 모아놓고 이런 라인에서 한번 만들어봐. 이런 제수구조를 만들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양반들이 다 동원돼서 성경책도 보고 뭘도 보고 해서 딱 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체험한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3층석에서 이래서 저한테다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런던 시내에서 제일 큰 안과병원에 가서 안과병원 설계도를 가서 돈 주고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갑자기 무슨 안과병원 설계도는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안과병원 설계도를 다 구해서 북한에 보냈죠. 보내니 그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옵니다. 왜 1층은 이렇게 꾸렸고 2층은 이렇게 했느냐 방 배치를.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설계한 사람들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마구 행동했어요. 다理論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병원 이거 병실 배치 이걸 다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률적인 근거.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다시 또 보고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거 다 잊어먹었는데 한 달쯤 있다가 김정은이가 평양시 동평양에 건설하고 있는 평양 안과병원을 현지 지도했다는 소식이 딱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 뭘 했을까요? 김정은은 딱 계획표에 밑에 사람들이 그 세팅한 사람들이 다음 달에는 새로 건설하고 있는 안과병원에 김정은이가 이제 현지도 나간다. 그러면 김정은을 공부시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과병원을 어떻게 만드냐 이걸 외국에서 뽑은 자료를 보고 다 보면 김정은이가 전문가다는데 안과병원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 2, 3일 동안 안 가서 안가병은 이렇게 하는구나 다 듣고 그래?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 사람들이 자 우리 평양시 안가병은 이렇게 건설하려고 합니다. 설계도 딱 보면 김정은이가 뒷짐 담배 좀 놔줘. 담배 딱.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방 배치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건 쭉 이야기하니까 난수처럼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부가 지금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가는 거지. 그럼 우리 김정은 원수는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지도자인데요. 이게 바로 수령을 북한 노동당 규약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령을 신격화해야 한다.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간부들은 다 노력하라. 이게 바로 이 흐름인 겁니다. 남북한에 다 체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의 장단점을 다 알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생활 습관이나 태도나 사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한국을 가장 위하는 방법인지. 네. 지금 우리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단히 큰 아이러니는 뭔가면 이 점을 외국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 한국 가서 살아보지 못하면 한국과 북한 사이의 지금 실력 차는 이게 개임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력을 보면 사람 계산하는 방법보다 다 다른데 한국의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힘이 북한보다 40배가 크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경제학자들이 본 한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은 120대 1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임이 되는 겁니까? 외국 사람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힘이 강한 한국이 저 북한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거 쩔쩔매고 통일을 어떻게 못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왜 못하고 왜 못할까요 이거? 이렇게 우리 힘도 많고 돈도 많고 하는데 바로 이걸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힘에 우리가 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이라는 적이 앞에 있는데 그 적을 향해서 모든 걸 지향시키지 못하고 적과 싸움보다도 우리 내부 싸움이 먼저 항상 일어나고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북한은 이걸 보고 뭡니까? 북한은 이걸 보고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북한을 향해서 집중되지 못하도록 다 각계 분산시킨다. 이게 북한의 지금 대남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제 생각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북관계 통일 문제의 이슈를 좌와 우의 그런 정치적 논쟁의 프레임에서 이거 빨리 해방시켜야 됩니다. 해방시켜가지고 이 통일 문제 여기에서는 좌우와 보수와 진보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정책으로 점차 일치시켜 나가서 남북관계의 흐름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이거 제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정권에서 이렇게 하다가 새 정권이 올라가면 당연히 다 넣어헤치고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죠. 그러다 또 진보가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보수가 또 다 이러면서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하면 이 프레임에서 해방시키게 되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네요. 제도화하는 문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태 선생님이 여기 남한에서 체험하신 거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건 오히려 남북 갈등보다 남남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그렇죠. 그 심해진 90점을 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의도하시는 게 있으면 그 소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90점이라는 거요? 우리 남남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90점이 뭔지 네.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학자들하고 어제 제가 밤에 2시간 동안 논쟁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방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제 쭉 우리가 한번 보고 일본의 정치 문화를 한번 이제 쭉 보세요. 일본의 정치 문화를 쭉 보면 우리는 지금 3만 불 시대가 넘어섰습니다. 3만 불 시대가 넘어선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좌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처음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다 이 정도의 소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좌우 갈등이 거의나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에 좌우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거의나 내가 그래서 제일 이게 흠이 있는 질문이 뭔가면 아니 일본은 어떻게 돼서
일본에서 우익이 자민당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 정권이 거의는 일본은 자유민주 시스템에서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쭉 한번 보세요. 예. 유럽도 자유민주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좌우가 이렇게 싸우는 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본 학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은 어떻게 이거 자유 갈등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예? 적군파가 한동안은 있었죠.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일본도 60년대 70년대는 지금 우리 한국처럼 러저들이 다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다 묶고 나가서 데모하고 엄청 일본에도 한때는 거의 50년대 60년대까지 일본 공산당 사회당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막 데모하고 항상 일본 그때 보면 뭐 춘기 뭐 러저 데모 뭐 춘기 무슨 춘투에 뭐 대단히 강해. 지금 조용하잖아요. 일본은 다 대단히 안정된 국으로. 80년대 아마 중반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일본 그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 흐름으로 가서 자아활동 문제만 우리가 털어버리면 우리는 통일해서 엄청난 시너지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발휘가 돼요. 일본 사람이 학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민당은 우익당 아닙니까? 자민당이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주장하고 있던 이 많은 사회복지 이러니까 이걸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가 앞지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좌익 쪽에서 내들 구호가 없어졌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절로 좌익이 없어진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왜? 구호가 있어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걸 자민당이 먼저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도 대한민국에서도 이거 보수층이 무조건 진보나 좌익이 주장한 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빨리 이걸 보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호를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발붙일 유전적 기초가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아이러니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실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주장하면서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서로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또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북한 보세요.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평등 이걸 하다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든가 개인의 권리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이거 자유는 결국은 평등이라는 집단주의 이념에 매몰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결국은 자유는 뭡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속성, 권리 이거를 크게 만들자는데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속성 이런 걸 부각시키고 이걸 한다면 결국은 이 불평등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엉뚱하게 잘 정립하고 나가면 우리도 일본과 같이 또 유럽과 같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자유활동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주 더 훌륭한 나라로 저는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원시적으로 이게 감이 오려나 닿질 않네요. 전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나면 좀 우리 대한민국 국내의 정치도 좀 더 순수화되고 이렇게 되면 좀 정치 문화도 일본처럼 또 유럽처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답할까 해보랄까 그런 말씀을 결국 그 방향으로 하셨는데 역시 대답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대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느끼면서 막 그거는 다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거가 우선 정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뭘 사람의 의식도 그렇고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공감을 가고 또 그래야 되겠죠. 뭐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처음 질문에 다시 돌아가는 형편이 되는데 저는 뭐와 달리 그거는 그게 무시한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소련 공산당 300만 명이 그 소련 공산당이 한 시스템이 25분 만에 루마니아. 루마니아. 차스. 해체됐는데 25분 만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네. 공산당을 지지하는 게 없었다는 거 기적 같은 네. 마치 그 픽션처럼 네. 아마 그 300만 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몰라도 네. 하여튼 폐쇄 금방 된 건 아는데 네. 자 이게 거의 일어났는데 그런 식이 됐는데 네. 북한은 안 되지. 네. 사전에 지금까지 말씀하셨죠. 네. 그럼 무슨 일당독재에다가 1인독재에다가 뭐 거기하고는 공산당이라고 해도 같지가 않으니까 한마디로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참 느끼는데 그 시장경제 돌아가는 것도 말씀하시고 네. 이거 김정은도 이런 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네. 사실일 거라는 네. 그러면 자 거기하고는 뭐 세뇌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시켜갖고 해서 간단한 일이 아니죠. 네. 아니지만은 이거 우리 바깥에서 남한이라든지 뭐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네. 북한 안에서 그 해체되는 것이 25분은 아니어도 한 번 2년 반 만이라든가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방도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런 거 마음 한편에 그걸 생각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 뭔가를 방해시키는 거냐 네. 그런 생각을 한번 네.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도가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나서지 않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네트워크가 지금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번 좀 보세요. 자, 제가 오늘 강의 앞에서 많이 한 이야기 중에서 핵심이 뭐냐. 당장 북한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힘들고 저렇게 김정은이가 폭압統치도 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봉기 같은 것도 일어나기 힘들고 군반에서는 일어났지만 북한 내부에서 뭐 당장 일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 당장 뭐 일어나기 힘든데 이걸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만들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우리 방도를 찾아야 되죠 지금. 정보를 자꾸 줘야. 네, 하나는 정보를 준다. 이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북한 내부가 공포 정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서로 다 점으로 이어지지만 이 점이 서로 연결을 맺고 조직화돼서 일어나기 힘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북한과 같은 시스템은 북한의 다른 시스템하고 다른 구조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다른 공산국가들하고 다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늘상 보는 구조적인 약점이 뭘까? 북한 주민들이 그 시스템을 지난 20년 동안 떠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자체 해체되는 것이 벌써 기미가 있지 않나요? 어느 한 시스템도 자 우리가 시리아 난민 보세요. 그러면 시리아 난민이 왜 떠납니까?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살 수 없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뭐 지금 우리 미얀마 난민도 보세요. 미얀마 난민도 로힝야족을 사람을 죽이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내전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20여 년 동안 이렇게 북한과 같은 데서 끊임없이 난민이 해외로 방출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통일 문제에서 왜 그 북한은 저렇게 20년 동안 사람들이 저기서 방출돼 나올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용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방출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라는 지비에 그 받치고 있는 이 벽돌들이 밑에서부터 계속 하나씩 뽑혀져 나온다면 우리가 막 한 발로 그 집을 까버리지 않아도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게 이건 원리입니다. 물리학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자, 북한에서 지금 이탈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지금 숨어있는 사람이 몇만이 될까요? 한국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 뭐 통계 숫자는 다 달라서 지금 종교처럼 중국 당국이 발표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탈북자들 여기 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심층 면접을 합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나는 어느 루트를 거기서 왔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장백연, 훈춘에 있었다 하면 내 주위에 탈북자가 몇 명 있었느냐. 그러면 저들끼리 알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내 주위에 아직 5명이 거기서 무슨 농장에 가서 일하든지 어디에 몰래 가서 알바하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럼 그런 사람들 증언을 딱 이렇게 주자면 대략 몇만 명 정도가 중국에 지금 불법적으로 숨어 있겠구나 수치가 나오는데 조사 결과는 사람마다 연구소마다 다른데 지금 평균 일반적으로 보면 9만 명부터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신분증도 없고 문건도 없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나서서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한 사람 데려오는데 돈이 지금 브로커망에서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 300만 원을 내면 사람이 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거기 북한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오고 어떤 사람들이 그럼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느냐. 이거 최근에 탈북민 유형들 들어오는 입국 유형을 보면 거의 다 가족들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여기 와서 돈을 벌어서 300만 원 돈을 마련하면 브로커한테 자 우리 동생이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 동생을 데려다. 그러면 이 브로커망은 이 돈을 가지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애를 또 쫙 해서 데려오면 형과 동생이 되니까 또 둘이 여기서 돈 벌어. 그래서 또 돈 벌었고 자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또 그래 지금 최근에는 이 가족이 이 단위로 많이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찌도 못해요. 지금 한국에 이전하고 지금 완전히 다 상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10만 명을 계산하고 10만 명을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3천억 원이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3천억 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이거 데려올 수 있는데 정부가 이 돈을 낼까요? 이거 정부가 이런 데려오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전 시민적인 네트워크나 캠페인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지금 은밀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한국에서의 탈북민 수가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의의가 있느냐. 지금 여기 32,000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연구소들에서 나가서 탈북민들하고 신축 면접을 해가지고 발표한 자라면 한 사람이 1년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들여보내는 게 287만 원입니다. 287만 원의 돈이 지금 영류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1년에 서너 번씩은 북한에 있는 가족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난 잘 있다. 내가 보내는 돈은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망이 이게 발달되는가 하면 지난 시기에는 내가 여기서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100만 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100만 원 전달해 주는 사람이 30%를 가집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전달하고 30만 원은 브로커가 가는데 지금은 옛날에 돈을 주면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은행처럼 먼저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브로커한테 지시합니다. 자, 나 이거 100만 원 너한테 줄 수 있다. 여기 한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하면 오케이. 그럼 전화를 딱 해서 야 북한에 있는 어느 동 어디 누구한테다가 가서 그 사람한테 70만 원 전달해. 하면 전달하고 휴대폰으로 확인시킵니다. 전달했다. 그러면 오케이.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줘요. 이렇게 완전히 은행처럼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탈북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32,000명인데 이들이 6만 명이 되고 한국에 와서 10만 명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용류에서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또 나오고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독일처럼 돼요. 네, 독일. 그렇습니다. 네. 독일이 그렇게 했어요. 서부독일이 동서독일 통일할 때 서부독일 정부가 비록 동부독일 정부하고 통일 협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동부독일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게 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것인가 라고 서부독일 정부가 생각하고 이거 협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10년의 통일 문제가 10년이 걸지 20년 걸릴지 모릅니다. 바로 공산주의 정권이 순간에 붕괴되게 하려면 거기서 사람들이 이탈하게 만들자. 그래서 서부독일 정부가 한거리하고 오스트리아의 특사를 보내서 원하는 순간에 한거리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한거리하고 체스코 정부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합니다. 그전까지는 동부독일 주민들이 한거리나 체스코에 가서 서부독일에 못 갔어요. 총조막 딱 치고 군대가 총주민. 근데 거기 와 있는 동부독일 주민들이요. 오스트리아에 가겠으면 가세요 하고 국경을 개방하니 거기에 여행 갔던 수만 명의 동부독일 주민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에 갔고 서부독일 정부는 비행기, 열차, 버스를 동원해서 이 수만 명을 서부독일로 대대적으로 공수하는 공수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부독일로 가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동부독일에 들어가면서 베를린의 주민들이 일고 나서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뭐 우리한테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이 고적적인 문제에 마음을 합하고 합류하지 않았습니다.